어느 날 군인 제복을 입은 한 소녀가 기차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대원들이 장난치며 떠드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소대장이 그녀에게 누구이며 언제부터 함께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간타이며 음악을 배우고 싶어서 군에 자원 입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라는 말을 듣고 비웃을까봐 말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막 끝난 상황에서 좋은 선택을 했다며 그녀를 격려하는 그들에게 놀랐습니다. 그들의 지지에 기뻐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몇 시간 후 기차는 세자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우두머리는 그녀만 데리고 어떤 곳으로 차를 몰았다. 그의 운전은 너무 난폭하고 거칠어서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웠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우두머리는 그날 밤 세자에서 축제가 열릴 것이며 그녀는 앞에 있는 시간 측정의 성이라 불리는 성에 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올바른 길을 찾아 도시에서 길을 잃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도장을 찍을 종이를 건네주며 1201 부대에 배정되었고 행운을 빌며 떠났다. 그녀는 멀리서 성을 바라보며 놀라움과 기대감에 찼다. 그녀는 마침내 항상 꿈꿔왔던 음악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기쁨에 넘쳐 그녀는 도시를 누비며 성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 그녀는 사람들과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모양과 색깔에 따라 다른 음표를 연주하는 유리조차 매혹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특히 물고기 종해약 탓에 조각상의 시선을 빼앗겨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지만 가게 주인이 유리문을 두드리며 아무것도 사지 않을 거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사과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리오라는 이름의 가게 주인은 함께 일하는 할머니에게 인파 속에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녀가 도시를 좀 더 둘러본 후 데려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칸타는 계속해서 도시를 탐험하다가 어린 소년이 갑자기 주스를 던지고 웃으며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놀랐지만 이어서 사람들이 와서 또 주스를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괴롭히고 놀리는 것 같아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서 모두가 즐겁게 서로에게 주스를 던지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리더가 말했던 축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축제에 참여하여 소년에게 장난스럽게 주스와 물을 뿌렸고 둘 다 완전히 흠뻑 젖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축하하지 못했기에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축제 후 리오는 군중 속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엉망이 된 칸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칸타에게 난장판을 만든 것을 야단쳤지만 칸타가 재채기를 하고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소리를 지르는 것을 멈추고 칸타를 돌봐주겠다며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리오는 그녀를 성으로 데려가 옷을 가져와 빨래를 할 수 있도록 할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칸타는 리오에게 축제에 대해 물었고 리오는 그 축제가 불괴물에게 자신을 희생하여 도시를 구한 10대 소녀들의 오래된 전설을 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는 깊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비켜섰고 할머니는 작은 종이 달린 목걸이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펠리사 선장이 리오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준 선물이라고 그녀에게 알려주었다고 리오에게 말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고 칸타는 귀를 기울여 종소리가 내는 음악의 종류를 구분했습니다. 그녀는 성의 발코니로 나가 전혀 새로운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경치와 분위기, 느낌에 매료되었습니다. 리오는 목걸이를 가지고 다가와 칸타에게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게 음표를 구분하는지 물었습니다. 칸타는 목걸이를 받아들며 아주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순간 새 한 마리가 갑자기 날아와 그녀의 손에서 목걸이를 낚아챘습니다. 칸타는 막으려 했지만 발을 헛디뎌 발코니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리오가 간신히 붙잡았지만 칸타는 너무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을 걸 뻔했다며 화를 냈습니다. 칸타는 종소리에 대해 사과하려 했지만 리오는 별일 아니라고 달래주었다. 잠시 후 칸타는 다시 군복을 입고 도시로 향했다. 리오는 칸타에게 일에 집중하고 다시 길을 잃지 말라고 했고 자신도 할 일이 있어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칸타는 여전히 리오의 잃어버린 종 때문에 속상했다. 갑자기 종소리가 들려왔고 칸타는 이미 늦어진 임무를 완수할지 아니면 종을 찾을지 고민했다. 한편 리오는 도시 한가운데서 축제 의식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물을 뿌리고 축제 이야기를 떠올렸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도시에는 날개 달린 괴물이 살았고 공포와 혼란을 퍼뜨렸다. 매일 불의 비가 내렸고 괴물은 10대 소녀들을 납치해 지하 미궁에 가두었다. 하지만 마법의 힘으로 만들어진 음악의 뿔 덕분에 소녀들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미의 힘을 얻어 괴물의 머리를 잘라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괴물의 머리는 계속 불을 뿜었습니다. 그대로 뒀다면 도시 전체가 불타버렸을 것입니다. 소녀들은 번갈아 가며 머리를 잡고 열기를 흡수했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 물을 부어 도왔습니다. 이 일은 괴물의 불이 꺼질 때까지 1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녀들을 기리기 위해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간타는 종소리를 따라 리오의 목걸이를 돌려주기 위해 임무를 조금 미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종소리가 그녀를 지하로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종이 자신의 앞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종을 잡으려고 손을 뻗자 발밑의 땅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고 그녀는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래에서 그녀는 거대한 해골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헤엄쳐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고르기 위해 바위에 앉았습니다. 외롭고 좌절감을 느낀 그녀는 누군가 자신이 저 아래에 있는 것을 알아챌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이 아래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뿔피리를 불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뿔피리를 불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던 리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 괴물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놀랐습니다. 리오는 즉시 자신의 뿔피리를 불고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칸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칸타를 구출하여 성으로 데려왔습니다. 칸타는 그날 밤 리오가 자신이 계속 자고 있었다며 꾸중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리오는 처음으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언레빗 21 부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칸타는 전날 일어났던 일에 대해 계속 사과했지만 리오는 그녀를 위해 목숨을 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화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칸텍의 호른 연주법을 가르쳐주고 자신의 연주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리오의 호른은 아름답고 황홀한 선율을 연주했습니다. 연주를 마친 후 그녀는 칸텍에 이제 자신이 부대의 호른 강사가 되었으니 연주를 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칸타가 연주하자 너무 끔찍해서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즉시 귀를 막았습니다. 리오는 그녀에게 많은 훈련이 필요하며 우선 간단한 것부터 가르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칸타는 자신도 리오처럼 뛰어나고 싶다고 말했고 리오는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아침 식사가 곧 끝나니 준비하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칸타는 매우 신이 나서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팀 동료 중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인사했지만 그 소녀는 다소 성격이 급해서 칸타의 행동을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칸타는 그러나 옥상에 남아 경치를 즐겼다. 우연히 그녀는 깨진 창문 앞에 서 있는 누군가를 보았고 그가 그녀를 알아채자마자 사라졌다. 그녀는 그의 존재에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이 새내기이고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고 나머지 대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갔다. 음식을 보자. 그녀는 잔치처럼 음식이 너무 많아서 기뻐했다. 리오는 어제 그녀의 존 레의 틈에 도착을 축하하려고 했지만 그녀가 계속 길을 잃혀져서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식사로 그녀를 축하하기로 했다. 나머지 대원들이 모였고 성미 급한 여자아이가 다른 여자아이 뇌를 안고 먼저 들어왔는데 뇌는 너무 졸려서 거의 걸을 수 없었다. 그 여자아이는 뇌에게 먼저 먹고 나서 계속 자라고 말했다. 뇌는 최대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비꼬는 트로넬에게 그건 너무나 명백한데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두 자리에 앉아 전차 부대장인 펠리시아 대장부터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넬이었지만 졸고 있어서 두 마디 이상 말하지 못했기에 리오가 대신 소개하며 간택의 뇌리 조종사이자 정비사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막내이자 성격이 급한 쿠레아가 부대의 포수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진지하게 말하며 간테에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자신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자신은 오래전부터 여기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너엘의 머리가 테이블에 쿵
하고 부딪히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리오는 그녀에게 지쳐 소파로 옮겨 계속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아침 식사를 계속했고 리오는 칸택에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약하니 많이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군대 생활이나 호른 연주 모두 힘이 필요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쿠레아와 함께 성과 그들의 임무를 둘러보러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침 식사 후 그녀는 쿠레아와 함께 갔고 쿠레아는 그녀에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의 분대가 이제 5명뿐이라는 것이며 그것은 팀으로서의 최소 인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지에 특정 수의 무기가 있으며 그들의 주요하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세제의 국경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칸타는 쿠레아에게 질문을 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고 허락을 받은 후 세제의 국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쿠레아는 그 너머에는 금단의 도시가 있지만 그곳 또한 그들이 보호해야 할 지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칸타에게 야간 경계 근무 중에는 누구도 자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시에서 수도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매우 중요한 전화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전화가 울리면 매우 긴급하고 심각한 일이라는 뜻이었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즉시 경보 사이렌을 작동시켜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을 보여주며 각자 청소 당번이 있고 성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아무도 다른 사람의 차례를 대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대장이 화장실 청소를 하다 나타났습니다. 쿠레아는 화를 내며 뇌의 일인데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장은 뇌리 몸이 좋지 않아 자신이 대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레아는 더욱 짜증을 내며 신병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고 적어도 잠시 동안은 대장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뇌는 성 안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그림자가 들이운 창문을 응시하던 그녀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쿠레아는 간타와 함께 계속 투어를 이어가며 특히 특별한 전차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에 단 10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타는 전차의 다리가 부러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쿠레아는 슬픈 목소리로 예비 부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뇌리 분명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뇌리 반드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쿠레아는 전차를 바라보며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마치 사람과 이야기하듯 다시 작동되기를 바랐습니다. 한편 뇌는 리오와 펠리시아가 있는 방에 들어가 무언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모였는데 그녀가 유령을 봤다는 걸 알자마자 다들 무서워했습니다. 특히 쿠레아는 너무 무서워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령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넬이 정말 유령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직접 조사해서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하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넬은 거절했고 쿠레아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넬은 유령이 무서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간타가 아침에 리오와 함께 호른을 연주한 후 자신도 유령을 봤다고 말하며 상황을 더욱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쿠레아는 둘에게 화를 내며 유령은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리오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녀의 말을 믿고 유령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안심시켰다. 쿠레아는 진정했지만 바로 그 후 리오는 그녀에게 간타와 함께 성을 수색하는 임무를 맡겼다.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뿔피리를 불어 다른 사람들이 즉시 올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였다. 쿠레아는 무서웠지만 간타 앞에서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책임감 있는 척했다. 그들은 매우 오래되고 낡은 성의 한 부분을 조사하러 갔다. 간타는 땅에서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인 아주 오래된 책을 발견하고 읽어보고 싶어서 가방에 넣고 계속 걸었다. 갑자기 쿠레아는 비명을 지르며 간타에게 달려가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단지 쥐였을 뿐이었다. 바로 그 후 쥐들이 그들을 공격하자 간타도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달리고 달려 성의 다른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역시 낡았지만 옛 교실처럼 보였다. 바닥에 흩어진 찢어진 종이들을 보고 예전에 아이들이 그곳에서 음악 공부를 했다는 것을 알았다. 칸타는 모험을 즐겼지만 쿠레아는 속상해했다. 그녀는 칸택에 그들이 너무 약한 부대라고 말했다. 탱크마저 고장났고 군대는 그들을 버렸으며 인정받지도 못하고 무기나 장비도 지원받지 못했다. 그들은 쓸모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곳을 좋아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어두운 방에 번개가 갑자기 치면서 새 한 마리가 실수로 날아들어왔다.
무엇인지 보이지 않아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주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했을 뿐이라 무서워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쿠레아는 재빨리 무기를 잡았고 날아다니는 새를 발견하자마자 쏘아 떨어뜨려 료와 선장에게 가져갔습니다. 리오는 그 새를 알아보고 이 부엉이가 바로 전날 자신의 목걸이를 훔쳐간 부엉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오는 부엉이가 싫어서 먹고 싶어 했지만 선장은 그 부엉이가 꽤 귀엽다며 회복할 때까지 잠시 키우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엉이는 귀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고 모두는 웃으며 부엉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두가 잠든 사이에 간다는 성 옥상에서 나팔을 불어 자신의 음악으로 모두를 깨웠습니다. 간다는 자신의 연주가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모두는 그 소음에 몹시 짜증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뿔소리가 죽은 자까지 깨울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소란을 피운 후 그녀는 부대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의 매우 유명한 요리를 만들면서요.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봐 긴장했지만 모두 모여 음식을 먹어보니 정말 좋아했고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올빼미도 조금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펠리시아 대장은 군에서 보급품이 온다는 소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의약품, 무기, 탄약이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쿠레아와 함께 보급품을 가지러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오는 동의했고 칸텍의 두 사람은 성에 남아 하루 종일 뿔 연습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모두 성에서 각자의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칸타는 모두가 자신의 아침 식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보고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리오는 펠리시아의 사무실로 식사를 가져다 주었고 위에서 일하는 칸타를 보면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리오는 칸텍에 열정과 높은 에너지가 있다고 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런 것을 부대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펠리시아는 서랍에서 행운 쿠키를 꺼냈고 각자 하나씩 가져가서 그날의 행운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쿠레아는 펠리시아와 함께 차 타고 물품을 가지러 갔습니다. 한편 칸타는 리오와 함께 호른 연습을 했습니다. 그녀는 연주하는 동안 호흡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리오는 초보인 칸타가 첫 운동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했고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칸타는 첫 시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리오는 칸타 옆에 앉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군에 지원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칸타는 군악대에 들어가면 악기를 무료로 배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오가 오해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국을 지키고 싶어서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리오는 전혀 오해하지 않았고 여기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 왔다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말이죠. 리오의 생각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군악대에 들어온 사람은 목표 없이 들어온 사람보다 더 오래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칸타는 리오가 왜 군에 입대한 건지 물었다. 리오는 주저하며 이유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신의 목표는 칸타와 정반대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칸타는 갑자기 힘이 빠지고 숨을 쉴 수 없게 되더니 환각을 보기 시작했고 엄마를 부르며 소리쳤다. 리오는 당황하여 그녀를 방으로 데려갔다. 칸타가 열이 나고 의식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 리오는 더욱 불안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칸타는 힘없이 얼음을 달라고 부탁했다. 리오는 사방팔방 얼음을 찾아 헤쳐다녔다. 처음으로 확인한 곳은 답답한 마음의 옷장이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성에 약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는 간택에 약을 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리오는 서둘러 약을 찾으러 갔고 가는 길에 비상 연락망을 보았지만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약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다가 결국 약병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리오는 격분하여 항상 늦는 보급팀을 욕했다. 하지만 리오는 진정하고 아까처럼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했다. 마침내 결심을 굳힌 리오는 차에 올라타 도시로 향했다. 그녀는 어린이 병원에 도착하여 거기서 소녀를 데리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녀는 간타를 진찰하고 약을 주며 리오에게 간타가 말라리아로 인한 심한 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오는 그 병이 보통 어린아이들에게만 걸리는 병이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녀는 어른도 가끔 걸릴 수 있지만
쉬지 않고 일해서 지칠 때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오는 약을 먹으면 간타가 회복될지 물었고 소녀는 회복될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리오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성 밖으로 에스코트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야미다라고 소개하며 간타가 깨어났을 때 마실 수 있도록 허브차를 리오에게 건넸습니다. 리오는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고 야미나는 아픈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간다는 햇빛을 가린 구름 아래 혼자 무서워하는 낡은 곳에서의 어린 시절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군인 소녀가 나타나 호른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음악 덕분에 햇살이 다시 비추었고 간다는 다시 희망을 느꼈습니다. 마치 호른 소리가 그녀를 안심시키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밤에 리오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간다가 깼을 때 먹으라고 사과를 깎는 소리에 깨었습니다. 간다는 그녀를 만지려 했지만 너무 약했습니다. 리오는 놀라서 우연히 칼로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간다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사과했습니다. 리오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사과를 건네주며 지금 기분이 어떤지 물었다. 칸타는 자신이 마치 둘로 나뉜 것 같다고 말했다. 하나는 착하고 모두에게 사랑받지만 다른 하나는 쓸모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여기에 오면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마침내 성장해서 자신의 목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 리오는 그녀를 보고 웃으며 아이처럼 행동한다고 말했다. 칸타는 자는 동안 말을 했는지 물었다. 리오는 그녀가 많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칸타는 당황해서 리오가 전에 부르던 노래를 부르며 화제를 돌렸다. 리오는 한 번만 듣고 칸타가 그걸 외웠다는 사실에 놀랐다. 칸타는 어릴 적에 한 번 들은 적이 있다며 처음 듣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 노래 때문에 칸타는 호른을 배우고 싶어 했다. 그러자 리오는 뇌리 수리하던 탱크로 칸타를 데려가 작동시켰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칸타가 좋아하는 노래를 온전히 들었다. 그때 리오는 칸타에게 모든 악기가 하나의 노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탱크의 각 부분처럼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들은 같았다. 즉 누군가 조금 말썽을 피워도 문제될 게 없었다. 결국 더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사람이 가르쳐 줄 것이고 그들은 배우고 나서 유용한 사람이 될 테니까. 어릴 적부터 리오는 많은 실수를 했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오는 자신도 성장할 때까지 칸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칸타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칸타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리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모두 임무에서 돌아왔고 칸타는 혼자 비를 맞으며 호른 연습을 했지만 평소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한편 뇌는 탱크 수리를 계속했지만 시스템 오류를 발견하고 좌절했습니다. 이후 모두 모였고 리오는 칸타 앞에 서서 도시로 가져갈 물품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폭탄과 무기만 없었고 리오는 당황했습니다. 선장은 그녀의 말에 웃으며 리오가 농담한 것이라고 했고 리오는 칸택에 처음부터 눈치챘어야 했다고 말했다. 어쨌든 폭탄과 무기를 들고 도시에 쇼핑하러 갈 생각은 아니었을 테니까. 칸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런벨과 함께 필요한 물건을 사러 채 올라탔다. 그때 선장은 리오에게 칸타와의 관계가 너무 발전해서 마치 리오가 엄마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리오는 선장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뇌리 운전하는 차는 도시에 도착했다. 칸타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매료되었다. 이번 도시는 축제 때와는 완전히 달리 매우 조용하고 어둡고 생기가 없었다. 그들은 리오가 처음으로 간타를 보았던 가게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운전했다. 나오미라는 할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그들을 안으로 초대하며 말을 걸었다. 간타는 리오가 전에 자신이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게 했던 물고기, 조각상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어 신이 났다. 넬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평소와 같은 물품을, 하지만 이번에는 6개월치로 충분히 달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그녀의 부탁대로 물건을 주었지만 간타가 그 일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다. 넬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간타는 자신이 매료된 돌고래 조각상에 대해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도시 외곽의 유리공장에서 가져왔다고 말했다. 넬은 어차피 공장에 들를 계획이었고 거기서 필요한 물품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들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칸타는 기뻐하며
재빨리 차에 올라타 노엘과 함께 공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칸타는 노엘이 자신이 수리 중인 탱크, 주시의 부품도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쇼핑을 하고 다른 상인에게 갔습니다. 넬은 필요한 것을 샀지만 그 상인은 칸택에 그날 호른을 연주한 사람이 그녀냐고 물었습니다. 칸타는 긴장하며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고 연주가 형편없었던 것을 알기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소리가 커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깨우는 알람처럼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칸타는 뇌렉에 다시는 그렇게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호른을 연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아이 하나가 뇌과 부딪히면서 둘 다 넘어졌다. 다른 아이 하나와 야미나라는 여자아이가 서둘러 달려왔다. 두 번째 소녀는 칸타를 알아봤다. 축제 때 그녀의 얼굴에 주스를 뿌렸던 아이가 바로 그였다. 한편 넘어진 소년 사야는 뇌를 환한 눈으로 쏘아보며 그녀가 내민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고 그들이 모두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들을 모두 증오한다고 말했다. 야미나는 그에게 이 군인은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야는 그들은 모두 똑같다고 고집하며 다른 소년이 그를 따라 다른 곳으로 달려갔다. 야미나는 뇌렉에 사과하며 자신이 고아였고 가족들이 전쟁 중에 죽었다는 이유로 사야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뇌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사야에게 동의했고 그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차갑고 침묵한 채로 칸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산 후 그들은 유리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넬은 거기 있는 장인, 사람들이 메스트로라고 부르는 사람과 이야기하러 갔습니다. 한편 칸타는 아이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마리아라는 여자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는 메스트로가 일하는 동안 방해하는 것을 싫어하니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거장은 뇌과 탱크 주시의 렌즈 교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의 일이 쉽지 않아서 복잡한 요청이었습니다. 넬은 잠시 간타와 함께 앉아 거장의 공장이 전쟁 중에 유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계를 좋아했지만 기계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사실에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치려고 하는 탱크 주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숨이 잃어졌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간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뿔처럼 기계 자체가 아니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오가 그것을 연주하자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연주하자 모두가 싫어하는 끔찍한 소리가 났어요. 주시 탱크도 마찬가지였죠. 리오와 함께 있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걸 들었기에 좋은 탱크라고 믿었어요. 뇌의 말에 칸타는 깊이 공감하며 위로받았고 결국 칸타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어요. 지휘자는 뇌리 평소처럼 밤새 주시를 수리했을 테니 쉬게 하라고 칸택에 말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다가와 칸타에게 담요를 건네주며 뇌를 덮어주라고 했어요. 칸타는 뇌를 덮어준 뒤 마리아와 함께 일했어요. 칸타는 마리아에게 주시의 렌즈를 만든 낡은 기술이 정말 그렇게 어렵고 발전된 기술이었는지 물었어요. 마리아는 그렇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메스트로의 철학을 믿었습니다. 그는 항상 옛 기술을 만든 사람들도 자신들과 같은 인간일 뿐 외계인이 아니라고, 그러니 그들처럼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생각을 칸타도 믿는지 물었습니다. 칸타는 믿고 싶지만 리오가 아름답게 호른을 연주하는 것을 보니 자신은 절대 그녀만큼 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메스트로가 그들 앞에서 유리를 다듬으며 개입했습니다. 그는 유리의 형태를 자신이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가 스스로 형태를 선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르고 각자 자신을 독특하게 만드는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것이었죠. 칸타는 메스트로의 말을 깊이 이해했어요. 그녀는 공장에서 뛰쳐나와 높은 곳에 올라가 속으로 되뇌었죠. 자신이 원하는 멜로디가 아니라 혼이 스스로 멜로디를 선택할 거라고. 그녀는 연주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리오의 멜로디와는 달랐어요. 독특했죠. 모두가 좋아했고
심지어 넬도 그 소리에 깨어나 칸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다음 날 그들은 모두 탱크인 주시 안에 모였어요. 탱크가 작동 중이었고 그들은 각자 부분을 조작하며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맞춰야 할 표적으로 올빼미를 놓았습니다. 탱크 테스트 후 그들은 올빼미를 명중했다고 가정하며 실험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펠리시아 대위가 나와서 그들의 지휘관이 그들과 함께 작업장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훈련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펠리시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에게 말하고는 여자아이들 쪽으로 가서 지휘관이 밖에 있으니 지금은 멈추고 나중에 그가 간 후에 계속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나갔습니다. 펠리시아가 지휘관과 이야기하는 동안 쿠레하, 노엘, 그리고 간타만이 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올빼미와 놀고 먹이를 주었다. 한편 펠리시아는 사령관과 함께 있었는데 사령관은 그녀에게 서명을 위해 군 본부의 중요한 서류와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 몇 통을 건네주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받아 사령관에게 감사를 표하고 소녀들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첫 번째 편지를 칸택에 주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다. 칸타는 그것을 보는 순간 기쁨으로 뛰어올랐다. 두 번째 편지는 뇌에게, 세 번째 편지는 료에게 온 것이었다. 하지만 료는 무관심하게 그 편지를 버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쿠레아는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료는 쿠레아에게 열쇠를 건네주며 지휘관에게 선물을 직접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쿠레아는 기뻐하며 달려갔습니다. 리오는 펠리시아와 함께 앉아 본부에서 보낸 편지 내용을 물었습니다. 한편 쿠레아는 지휘관을 위해 몇 가지 물건을 가져오려고 창고로 갔습니다. 지휘관이 아직 떠나지 않은 것을 보고 쿠레아는 기뻐하며 선물을 전했습니다. 지휘관은 감사하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때 펠리시아가 합류하여 지휘관에게 자신의 편지를 또 하나 건넸습니다. 그는 그것을 읽고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쿠레아는 그녀가 무엇을 썼는지 물었지만 펠리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 펠리시아는 모두를 모아 함께 소풍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칸타만 신이 났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료조차도 임무를 완수해야 할 때 소풍을 간다는 사실에 놀랐다. 펠리시아는 계속 걷기만 하면 지루해질 거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게다가 게임도 할 거라고 했다. 나중에 그들은 모두 세자 국경의 한 장소에 모였다. 펠리시아는 그들에게 국경에는 감시장치가 있고 그중 유지보수가 필요한 기둥이 3개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임무는 이 기둥들을 찾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 펠리시아는 그들을 속였다. 이것은 여행이 아니었다. 그들이 완수해야 할 임무였다. 하지만 펠리시아는 그들에게 기둥을 수리할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켰다. 뭔가 고장났다면 그냥 산책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리오는 그들을 그렇게 쉽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리오는 그들에게 기둥을 찾는 동안 가방을 땅에 끌면서 운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칸타는 하나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엄청 무거워서 힘들어했습니다. 칸타는 가방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쿠레아는 가방을 들자마자 얼굴부터 땅에 박았습니다. 리오는 그들이 너무 약하다며 가방을 제대로 드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오는 땅에 있는 가방을 등에 지고는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그들에게 나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애써 참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령을 보여주고 가방을 나르게 한 후 그녀는 자신과 펠리시아가 지도를 가지고 기둥으로 먼저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도착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곳을 찾을 수 있다면 따라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야생동물이 있다고 경고하며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계속 갈 수 없다면 게임에서 지게 되고 그녀가 알 수 있도록 뿔을 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들에게 이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걸었고 쿠레아는 무거운 가방을 견딜 수 없어 계속 불평했습니다. 그녀는 넬에게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다행히도 넬은 우연히 지도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기둥으로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걷는 동안 간타는 나비들이 무리지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갔고 아름다운 색깔의 꽃들로 가득 찬 들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가방을 내려놓고 그곳을 감탄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상하게 생긴 문을 발견했는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넬은 그들에게 이 문이 사실 첫 번째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기둥을 찾게 되어 기뻤습니다.
넬은 다음 경로를 알아내기 위해 지도를 꺼내 보여주며 그들이 앞에 있는 산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계속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걸어서 폭포가 있는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쿠레아는 지금 쉬지 않으면 더 이상 훈련 따위는 상관없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행복했고 함께 놀면서 마침내 휴식을 취했습니다. 쿠레아는 바위에 앉아서 그들에게 펠리시아가 그들에게 무거운 가방을 지게 하고 여행이라고 속여서 훈련을 시킨 것은 순전히 악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좌절감에 웃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빨리 옷을 말리면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료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에서 나오니 가방이 열려 있었고 음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고 누가 그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칸타는 곰이 음식을 가져갔을 거라고 말하며 곰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넬은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라졌다고 바로 나침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당황해했습니다. 넬은 잠시 지도를 보더니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에 그들은 그녀를 따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었기에 무거운 가방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걷다 보니 모두들 몹시 배가 고팠다. 칸타는 높은 바위 위에 뽕나무를 발견하고는 모두에게 알렸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쿠레아는 그들에게 지휘관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오늘 하루 정도 안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니 누구도 희생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계속 걸어 마침내 두 번째 기둥을 발견했다. 료는 여전히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어지면서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쿠레아는 무서워하며 뇌엘에게 길을 물었다. 하지만 뇌엘은 확신이 없다며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쿠레아는 화가 나서 그녀와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칸타가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나섰고 갑자기 그녀는 세 번째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마침내 도착했다며 싸움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환호하며 그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료는 그들이 목표에 도달한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그러다 근처에 뽕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칸타가 그 열매를 먹고 싶어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세 번째 문에 도착하는 동안 그녀는 다가가 그들을 위해 열매를 따주었습니다. 넬은 그들에게 이곳이 세자의 경계이자 생명의 세계의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자 너머는 이제 생명체가 없는 텅 빈 사막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펠리시아가 와서 그들에게 역사를 보기 위해 여기로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한 놀라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따라 아름다운 작은 호수가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펠리시아는 그들에게 원하는 만큼 수영을 할 수 있다고 이곳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여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료도 도착해서 그들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5명은 호수에서 수영하며 완전히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에 돌아온 지 며칠 후 간타는 잠에서 깨어 첫 월급을 받으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월급을 모두 쓰고 일부는 가족에게 보낼 계획이었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쿠레아는 그녀가 다른 소녀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고는 첫 달에 진짜 월급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라니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뇌리 더 말하기 전에 그녀를 침묵시켰습니다. 리오는 간타를 불러 따로 이야기하며 마음껏 즐기고 돈을 원하는 대로 도시에서 쓰라고 말했습니다. 간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 료는 간타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해 쿠레아를 나무랐습니다. 월급이 항상 밀리고 심지어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칸타가 제때 월급을 받아 기뻐할 수 있도록 서로 돈을 모아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사실 칸타는 첫 달에는 월급을 받을 수 없었기에 쿠레아는 칸타가 월급을 받았다고 믿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편 칸타는 할머니의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중요해 보이는 남자와 가격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는 대원들에게 위험한 임무를 위해 필요하다며 부대에 갔습니다. 한편 야미나는 칸타와 함께 시장에 있었고 마음에 드는 셔츠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대원들은 이상한 장소 안에 있었고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전에 할머니와 함께 있던 남자와 이야기하며 세이제에서만 구할 수 있는 금지된 물건을 사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값을 깎으려고 했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강제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펠리시아는 여자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무기를 꺼내들어 앞에 있는 갱단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료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위협했고 그들은 그녀를 보는 순간 당황하여 도망치며 다시는 세이제 오지 않겠고 물건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차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바위들이 차 위로 떨어져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쳤고 그때 료가 들어와 펠리시아에게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펠리시아는 갱단에게 그들의 일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은 밖에 있던 두 사람이 다시는 세이제에 돌아오거나 불법 물건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와서 그들의 임무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렇게 설득력 있게 차를 파괴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으셨다. 그들은 몰랐다. 사실 할머니가 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누가 파괴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작전이 성공했다는 것이었다. 파손된 차 안에는 여러 개의 귀중한 상자와 물건들이 있었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자신의 채 실었다. 칸타가 대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도시로 간 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는 조금 거슬러 올라갔다. 한편 미치오는 고아원에 앉아 있었고 사야와 아이들은 그녀 주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속상해 보였습니다. 야미나는 이를 알아채고 그녀에게 다가가 함께 교회에 갈 준비를 시켜주었습니다. 미치오는 거기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치오는 야미나와 함께 가기를 거부하고 슬픈 마음에 도망쳤습니다. 한편 간타는 할머니 가게에서 돌고래 조각상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두 명의 갱단원이 실수로 그녀와 부딪히면서 유리가 깨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그녀를 보고 두 갱단원이 물건을 밀수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나중에 간타는 돌고래와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살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아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먼저 그들을 위한 선물을 사러 시장에 갔다가 자신을 위한 것을 사러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미치오를 만났습니다. 미치오가 가장 먼저 그녀에게 물은 것은 종이에 그린 상자였는데 그것을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치오가 슬퍼 보이는 것을 눈치챈 간타는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치오는 더욱 화를 내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도망쳤습니다. 간타는 미치오가 갑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가족을 위한 옷을 골랐습니다. 야미나는 다가와 두 번째 셔츠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칸타에게 미치오를 어디서 봤는지 물었습니다. 칸타는 여전히 짜증이 난 채로 미치오가 조금 전에 여기에 있었지만 선물 고르는 것을 제안하자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야미나는 즉시 이해하고 미치오가 고아였기 때문에 단순히 질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칸타는 미치오 앞에서 가족 이야기를 꺼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미치오는 언덕 위 낡은 집 옥상에 혼자 앉아 어머니가 자신이 지금 찾고 있는 상자를 들고 머리를 빗겨주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실수로 바위 언덕 일부를 부수었습니다. 간신히 옥상을 잡고 추락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야미나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칸타가 그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칸타는 달려가서 기막히게 그녀를 구해 안아서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떨어지는 바위가 아래 차를 우연히 깔아뭉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차 옆에 서 있는 할머니를 보고 그 차가 할머니의 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칸타는 달려가 할머니에게 사과하며 피해 보상으로 남은 월급을 모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기뻐하며 그들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칸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자신의 월급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미치오는 할머니 차 안에 자신이 찾던 바로 그 상자가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갱단차에 있던 상자였습니다.
그녀는 기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후에 야미나는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미치오가 그녀가 찾던 상자를 들고 간타와 함께 들어오자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야민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상자를 열거나 미치오의 머리를 빗는 것은 그녀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야민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미나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고 미치오의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빗던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가져다가 부드럽게 미치오의 머리를 빗어주었습니다. 간타는 일어난 일에 대해 엄청나게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성으로 돌아왔다. 이 순간 자체가 자신이 영원히 기억할 선물이라는 느낌에 젖어서, 그리고 이야기는 펠리시아가 어렸을 적 세상을 파괴한 마지막 전쟁에 참전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는 안나라는 지휘관의 지휘 아래 전혀 다른 분대와 함께 탱크 안에 있었다. 안나는 그녀에게 탱크에서 나와 적의 위치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펠리시아는 명령에 복종하여 뛰쳐나갔다. 하지만 그녀가 보고하기도 전에 포탄이 떨어져 탱크가 불길에 휩싸였다. 펠리시아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쓰러져 나머지 분대원들이 간신히 탈출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탱크가 폭발했고 그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깊은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우리는 그 기억에 괴로워하며 실제가 아닌 것을 상상하는 펠리시아를 성에서 보게 됩니다. 한편 다른 소녀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코레아가 불평했습니다. 빨래를 마친 후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리오와 펠리시아 차례였기에 코레아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리오는 바쁘고 피곤해서 심지어 음식도 먹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코레아는 그것을 가져다가 대신 먹었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넬은 옛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맘때쯤 사람들은 종이등을 밝혀야 했는데 이야기에 따르면 죽은 자들이 유령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레와 초레자는 무서워했지만 칸타는 신이 났고 넬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때 펠리시아 페리시아와 리오레아 리오가 시장에서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펠리시아는 그들에게 도시에 다가오는 축제 준비를 해야 한다며 그래서 장식과 등을 사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신이 나서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리오는 마을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축제를 기념해야 하며 그것은 그들의 의무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펠리시아는 생각에 잠긴 듯 무심코 나무를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리오가 말을 걸어둬도 대답하지 않았고 결국 손을 베었습니다. 상처를 보자 피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상상을 했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떠올랐습니다. 파괴된 곳, 불길, 탱크, 엄청난 공포 속을 걸어다니며 마치 지옥처럼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른 소녀들이 그녀를 깨우고 상처를 치료해주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펠리시아는 잠을 잘 못 자서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그녀의 이상한 행동에 걱정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멍한 적이 없었습니다. 칸타는 그녀와 이야기하는 걸 제안했어요. 하지만 리오는 펠리시아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며 그녀를 말렸어요. 그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었고 알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뇌는 펠리시아를 무시할 수 없었고 작업장으로 갔고 거기서 펠리시아가 탱크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펠리시아는 과거의 기억에 잠겨 있었어요. 예전 분대, 마치 가족처럼 항상 함께했던 그들이 모두 죽던 날까지를 생각하며 그녀는 너무 고립된 기분에 휩싸여 환각을 보기 시작했어요. 전 분대장의 시체가 그녀에게 말하는 것을 상상하며 세상을 위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혼자 살 수 없다고, 고통을 끝내고 죽음으로써 분대에 합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속삭이는 환각을. 그 말은 펠리시아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녀는 그 말을 믿으려는 듯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근처 병사의 나팔에서 그들의 분대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군가 듣고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작은 종이 달린 목걸이를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리아 공주였습니다. 소녀는 펠리시아에게 사과하며
만약 자기 부대와 함께 조금 더 일찍 도착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리아는 칸타가 어렸을 때 뿔피리를 불었던 바로 그 군인이었습니다. 칸타가 음악을 사랑하게 되고 삶의 희망을 갖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펠리시아는 리오와 함께 앉아 소녀들이 불꽃놀이를 하고 함께 웃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펠리시아는 리오에게 리오가 전에는 믿지 않았던 축제를 올해는 왜 기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리오는 소녀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자신이 하는 일을 믿지 못했고 자신의 일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이들과 가까워지면서 마치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리오는 펠리시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괴롭히고 요 며칠 동안 왜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펠리시아는 많은 것들이 속상하지만 무엇보다 몸무게가 늘어 겨울옷이 맞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리오는 답답한 마음을 애써 참았습니다. 어쨌든 펠리시아는 여전히 팀장이었고 아이들 앞에서 꾸중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이들에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할 준비를 하고 등불을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함께 가서 아이들은 각자 기억하고 싶은 고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펠리시아는 예전 팀원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슬퍼 보이는 것을 알아챘다. 칸타는 울기 시작하며 펠리시아에게 그들과 이야기하고 무엇이 그녀를 괴롭히는지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그녀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깊이 감동하여 그녀를 껴안았다. 그때서야 펠리시아는 자신만 살아남고 나머지 분대원들은 모두 죽은 이유를 마침내 이해했다. 그 순간 그녀는 새로운 가족이 된 소녀들과 함께 현재의 삶의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다. 다음 날 그들은 새로운 임무를 받았다. 칸타는 그것을 알자마자 극도로 불안해졌다. 다른 사람들은 이번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면 모두 심한 처벌을 받고 투옥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그렇게 긴장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칸타는 모두가 차분하게 앉아 있는데 자신만큼 걱정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중요하지만 어렵지 않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울릴 예정인 전화를 받는 것만 하면 되었습니다. 군사령부에서는 6개월마다 정비를 했습니다. 만약 전화를 받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고 간주되어 군 지휘부 전체가 체자로 올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분대는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앉아서 전화가 울리는 순간 전화를 받을 책임을 누가 질지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칸타는 갑자기 용감해져서 자신은 항상 전화로 통화하고 싶었으니 자신이 이 일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믿고 하루 종일 전화기를 지켜보며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동의하고 꼼짝 않고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일어나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펠리시아가 지나가다가 그녀가 여전히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장난을 치기로 결심하고 기차를 타고 군본부로 중요한 일 때문에 빨리 가야 하니 도시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칸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했고 펠리시아는 떠났습니다. 잠시 후 리오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요리할 차례였습니다. 칸타는 전화기가 가까이 있으니 부엌에 두고 리오 대신 요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리오는 짜증이 나서 자기 차례일 때마다 왜 모두가 자기를 부엌에서 내쫓으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칸타는 긴장해서 리오에게 음식 맛은 좋지만 항상 모양이 형편없다고 말했다. 리오가 쏘아붙이자 칸타는 재빨리 말을 수습하며 사실 내 음식이 최고라고 말했다. 리오는 이미 알고 있다며 오늘 밤 전에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먹을 거라고 능글맞게 말했다. 그때 칸타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앞에 앉아 계속 지켜보다가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자기는 휴대전화에서 눈을 뗄 수 없다며 리오에게 문을 열라고 했다. 리오가 문을 열어보니 할머니가 선물로 주스를 가지고 서 있었다. 할머니는 그들과 함께 앉아 리오에게 최근 퍼지고 있는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리오를 신뢰하고 리오가 필요로 하니 다가오는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칸타가 그 소문에 대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들이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고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고 칸택에 말했습니다.
리오는 가고 싶지 않아서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의무였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리오는 점심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칸택의 호른 연주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음악책을 주었습니다. 칸타는 기뻐하며 고마워했습니다. 리오는 오늘 용감하게 전화를 받는 책임을 졌다고 칭찬하며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돌아오지 못한다며 혼자 남게 될 칸타에게 조심하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칸타는 자신이 해낼 수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리오가 떠난 후 칸타는 전화 옆에 앉아 있었지만 리오가 준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문에서 불어온 돌풍에 책장이 넘겨지며 작가의 이름 일리아가 적힌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 이름에 그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때 폭풍이 몰아치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쿠레아가 빨래를 밖에 널어놓고 갔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다 젖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와서 빨래를 걷어주길 부탁하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미치오와 사야 그리고 고아원의 한 노인이 잠시 도시를 떠나는 노인과 작별 인사를 하려고 성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리기 전에 세 사람은 그녀가 빨래를 걷도록 재빨리 도왔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노인은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왜 그렇게 긴장해서 전화에 매달려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 놓치지 않으려면 하루 종일 전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령관 앞에서 말을 잘못할까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그들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자며 초대했고 그들은 승낙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전에 가져다 주신 사과 주스를 그들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녀는 사야에게 컵을 건네주며 마시라고 했다. 사야는 주저하며 받았지만 그 주스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맛보는 순간 그는 그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천천히 평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군인들을 싫어해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갔다. 노인은 간택에 실제 통화 전에 연습할 수 있도록 옛날식 전화기를 만들어 돕겠다고 말했다. 간타는 신이 나서 임시 전화기의 한쪽을 들고 사야는 다른 쪽을 들었다. 그들은 이야기하며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한편 미치오는 올빼미와 놀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집으려는 순간 부엉이가 갑자기 날아가면서 주스잔을 넘어뜨렸습니다. 미치오는 미끄러졌고 사야는 실수로 전화 코드에 걸려 비상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칸타는 당황하여 바닥에 떨어져 깨지기 전에 그것을 잡으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충격으로 모두가 제자리에 얼어붙어 각자 다른 구석에 앉아 전화기를 불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야미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녀가 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칸타의 난장판을 보고 그녀는 할아버지를 포함한 모두를 꾸짖으며 단순히 인사하는 대신 완전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칸타가 정리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도록 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칸타는 자신의 옷이 흠뻑 젖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미나는 갈아입을 드레스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칸타는 그것을 받아 야민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 후 모두 떠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어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화가 울리지 않도록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료가 도착했습니다. 칸타는 그녀가 화장실에 가는 동안 즉시 전화를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료였습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 목소리를 알아듣고 얼굴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전화 너머의 사람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그녀에게 가능한 한 빨리 나라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모두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밤 누가 리이오에게 전화했고 왜 그녀를 그렇게 괴롭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방에 혼자 있었고 밖에서는 소녀들이 여름 내내 심었던 곡식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쿠레아는 전차 대대장이었던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전쟁 중 부상을 입은 후 어머니를 만난 이야기를 꿈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대장을 매우 존경했는데 그가 여러모로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농담을 하다가
료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멜로디로 방에서 호른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간타의 주의를 끌었고 그녀는 쿠레아와 뇌일과 함께 료의 방에 가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료가 걱정되었고 어젯밤부터 그녀에게서 변화를 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펠리시아가 요리를 해서 료 앞에 음식을 놓자 료는 평소 피하던 고추를 먹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리오는 항상 먹기 전에 고추를 접시에서 치웠거든요. 그들조차 놀랐어요. 넬은 간타의 말에 동의했어요. 레이오보의 오늘 호른 연주가 이상했고 료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잠들었기 때문에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야기를 멈추고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모두 잠이 들었어요. 한편 펠리시아는 아직 잠 못 이루고 있는 료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까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것을 열어보니 그들은 늦은 시각 사령관이 도착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그를 안으로 들였고 그는 료에게 긴급한 편지를 가져왔다며 료가 즉시 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오는 불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받아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펠리시아는 사령관과 함께 있으면서 소녀들을 깨우고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앉아 그가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쪽도 평화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시 전쟁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일리아 공주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칸타는 갑자기 그 이름을 떠올렸다. 그녀가 책에서 보았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칸타는 일리아 공주에 대해 물었고 쿠레아는 일리아가 매우 유명했으며 군에 입대하려는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인물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죽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야망도 사라졌다. 한편 료는 자신의 방에서 편지를 망설이며 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겨우 용기를 내 편지를 열려는 순간 펠리시아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편지를 내버려 둔 채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할머니와 야미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소녀들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세이야가 그날 아침 사라졌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폭풍 때문에 수색이 더욱 어려워졌고 야미나는 걱정으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령관을 포함한 모두가 준비를 하고 세이야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수색에 나섰습니다. 쿠레아는 갑자기 미치오가 생각나서 그녀가 세이야가 간 곳을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물어보니 세이야는 폭풍이 시작되자마자 들판으로 가서 들판을 지키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휘관과 여자아이들에게 알렸고 모두 세이야의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세이야를 찾았지만 그와 밭 사이에는 모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습니다. 쿠레아는 지휘관과 함께 세이야에게 다가갔고 나머지 대원들은 강 건너편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세이야는 완고했습니다. 그는 야미나가 심은 밭을 지켜야 한다며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쿠레아는 그의 완고함에 점점 더 답답해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드럽게 그에게 말하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함께 가도록 설득했습니다. 세이야는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허리에 밧줄을 묶고 펠리시아에게 신호를 보내 그를 건너편으로 끌어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고 이제 그들의 차례였다. 하지만 쿠레아는 건너려는 순간 발밑이 무너지면서 추락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사령관은 건너갈 수 없어 후퇴해야 했다. 그들의 귀환로는 막혔고 반대편에 있는 소녀들은 불안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펠리시아가 아이디어를 떠올렸지만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지시 탱크를 강둑으로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마을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함께 탱크를 옮겼다. 넬은 그것을 작동시켜 반대편으로 로프를 늘어뜨렸다. 지휘관이 먼저 로프를 잡았고 그 뒤를 쿠레아가 따랐습니다. 하지만 막 건너려는 순간 발밑이 무너지며 그녀는 떨어졌습니다. 모두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며 당황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두 사람이 모두 로프를 잡고 있기를 바라며 로프를 당겼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을 끌어올리자 지휘관이 기막히게도
쿠레아를 붙잡아 안전하게 구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치지 않았습니다. 쿠레아는 지휘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를 자신의 롤 모델이자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한 명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아버지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령관은 그녀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폭풍이 지나자 그는 료와 펠리시아에게 쿠레아와 함께 보낸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를 느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영웅으로 보고 사막의 늑대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는 겁쟁이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영웅담은 사실 그의 공이 아니었습니다. 료와 펠리시아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쿠레아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사령관을 좋은 시각으로 계속 볼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그녀의 존경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령관은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평소처럼 아침 훈련을 계속했다. 이번에는 간타가 아침에 호른을 연주했는데 연주가 놀랍도록 아름다웠다. 그녀의 실력이 너무 향상되어 료와 쿠레아는 놀랐다. 겨우 6개월이었는데 그런 발전을 이루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항상 귀마개를 하고 다니던 고짓 할머니조차 귀마개를 벗어 던졌다. 더 이상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간타는 여전히 일리아 공주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공주에 대한 정보를 찾아 부대원들에게 모두 물어봤지만 펠리시아는 알고 있는 것을 숨기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간타는 쿠레에게 물어보러 갔다. 쿠레아는 자신이 일리아 공주에 대해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간타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기에 쿠레아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 즉 일리아가 전쟁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대신 그녀가 한때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매우 친절했기에 모두가 그녀를 그렇게 애도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전쟁은 오래전에 끝났을 것이고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로마 왕자와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은 두 나라 사이에 평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자는 이미 2명의 다른 여성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큰 불공평이었을 것이고 그녀를 마치 죄수처럼 느끼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어나기 전에 그녀가 죽은 게 더 나았어요. 그 순간 료는 방에 앉아서 우울한 기분으로 사진이 가득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리아 공주의 사진을 깊은 슬픔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간타는 그녀의 방에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료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타는 문 너머로 그녀에게 산속에 사는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는데 혼자 남겨두면 추위에 얼어 죽을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말이죠. 간타는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이야기했고 료는 더 이상 그녀의 수다를 참을 수 없어 결국 일어나 할머니를 보러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갔습니다. 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할머니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건축을 완료하기 위해 무거운 나무와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와주러 갔고 할머니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보고는 집 안으로 데려와 거기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음식과 뗄나무가 부족해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거기에 행복하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동의하도록 집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리오는 짜증이 나서 할머니가 거기에 남으면 동사할 것이고 아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칸타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그녀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그들이 모두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행복하다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리오는 할머니의 반응에 더욱 짜증이 나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리오는 펠리시아가 일하는 동안 옆에 앉아 고집 센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펠리시아는 웃으며 자신이 바로 그 할머니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료는 할머니에 대해 가장 화가 났던 점은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펠리시아가 전쟁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료에게 동쪽 국경에서 로마군이 다시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평화조약은 실패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편 간타는 상인에게 가서 코짓을 위해 몇 가지 물건을 샀습니다. 상인은 그 물건들이 노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몇 가지를 더 덤으로 넣어주었습니다. 다른 남자도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간타가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평화조약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간타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일리아 공주가 여기 있었다면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인은 이리아의 다른 어머니에게서 난 이복 여동생 마틴이라는 소녀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도 그녀에 대해 들었지만 가난한 여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료가 도착하여 간타의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리오는 간타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녀의 고향에 대해 물었습니다. 간타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살았던 평범한 시골 마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료는 자신도 아버지가 수도로 데려가기 전까지 시골에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그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또한 군복무를 했었고 최고의 호른 연주자였습니다. 언니는 료의 롤 모델이었고 료는 언니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돌아가시고 료의 모든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유일한 단점은 너무 친절하고 이타적이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돌아가신 후 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세이제 도착하여 남은 생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녀는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쯤 그들은 할머니 집에 도착해 있었다. 리오는 다시 할머니 옆에 앉아 할머니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 남자에게는 다른 가족이 있었다. 그는 아들을 데려가고 1년에 한 번만 아들을 데리고 할머니를 찾아왔다. 그러다 어느 해부터는 아예 오지 않았다. 그도 아들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절망하지 않았고 매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리오는 자신과 할머니의 삶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을 어머니에게서 데려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할머니 코짓과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샜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갑자기 할머니가 사라지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밖으로 달려나가 눈 속의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발자국은 사라졌고 그들은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료와 간타는 망견자실했습니다. 그들은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는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료에게 자신이 찾고 있던 일리아 공주의 사진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료가 사진을 찍었고 모두 모여서 사진을 보았다. 그때 간타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일리아는 그녀가 어렸을 때 호른을 연주하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군인이었다. 그러자 쿠레아는 다른 것을 알아챘다. 그들의 올빼미가 사진 속에 있었다. 리오는 일리아가 죽은 이후로 그 올빼미는 성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 순간 진실이 드러났다. 일리아와 리오는 자매였다. 리오는 그들에게 자신에게는 마지막 임무가 하나 더 남았고 그동안 자신이 도망쳐왔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녀는 자신을 위해 희생할 가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별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울면서 그녀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리오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칸타는 계속 쿠레아와 함께 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코지트를 찾기를 바라며 계속 눈 속에서 그녀를 찾습니다. 쿠레아는 리더처럼 행동하고 칸타는 그녀를 보고 웃으며 그녀가 료와 똑같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계속 걷다가 갑자기 눈 속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도와주려고 달려가고 그 소녀임을 알게 됩니다. 쿠레아는 성으로 데려갈 때까지 소녀를 덮어줄 코트를 벗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그 소녀의 옷에
로마의 문장이 새겨져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적군 출신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고 그녀가 거기에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해 성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넬은 여전히 주키를 수리하며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립니다. 새로운 무기를 발명했다는 이유로 모두가 그녀를 천재라고 불렀고 군대 대령은 그녀 덕분에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억은 넬에게 행복한 기억이 아닙니다. 칸타와 쿠레아는 소녀를 성으로 데려와 응급 처치 키트를 가져오라고 넬을 부릅니다. 펠리시아는 로마 소녀가 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넬은 충격을 받고 또 다른 나쁜 기억을 떠올립니다. 스위스 마녀라고 불리는 누군가를 두려워하며 죽은 로마 병사들을 보는 기억입니다. 이 기억을 떠올린 넬은 울음을 터뜨리고 모두에게 떠나라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로마 소녀를 돌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소녀들은 그녀의 반응에 어리둥절해 한다. 펠리시아는 소녀의 가방을 가져다 뒤져 뿔과 무기를 찾는다. 칸타는 로마인들이 괴물처럼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로마 소녀는 완전히 평범하게 생겨서 놀랐다고 말한다. 펠리시아는 로마인들도 스위스를 같은 눈으로 본다고 말한다. 쿠레아는 펠리시아에게 소녀가 깨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다. 넘겨주고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펠리시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직 모르겠다고 말한다. 쿠레아는 생각할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그녀를 넘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예요. 특히 적군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그렇죠. 하지만 펠리시아는 쿠레에게 결정하기 전에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위층 방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확인하러 달려가고 로마 소녀가 깨어있어 알아들을 수 없는 이탈리아어를 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소녀도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름이 이시아이고 로마 군인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펠리시아는 소녀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로마어를 하는 사람이 빨리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직접 신문하기 전에는 소녀를 넘겨주기를 거부합니다. 넬과 간타가 소녀를 돌보고 간타는 소녀를 옥상으로 데려가 그녀 앞에서 뿔피리를 붑니다. 소녀가 반응하고 그들은 소녀도 연주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칸타가 소녀에게 나팔을 건넵니다. 이시아는 모두가 좋아하는 일리아 공주의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칸타는 놀라지만 일리아 공주의 음악이 로마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합니다. 넬은 이시아가 추울까 걱정되어 따뜻하게 입으라고 옷을 더 줍니다. 이시아는 이탈리아어로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야미나가 지나가다가 무슨 말인지 알려줄 때까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미나는 나오미와 함께 있었고 나오미는 이시아를 보자마자 그녀가 로마 출신임을 알아챕니다. 나오미는 펠리시아에게 상황이 위험하지만 소녀를 넘기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저 위협이 아닐 수도 있는 또 다른 사람으로 여깁니다. 만약 그들이 그녀를 군대에 넘긴다면 그들은 그녀를 파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펠리시아는 먼저 정보를 얻지 않고 소녀를 넘길 계획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녀를 신문하고 군대에 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군대는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이탈리아어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야미나는 이탈리아어를 조금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시아에게 다가가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묻습니다. 이시아는 대답을 거부하지만 야미나는 그녀를 설득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그녀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녀들이 자신을 도왔기 때문에 이시아는 이야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밝힐 수 없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파괴한 괴물의 원고를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야미나는 그 이야기가 로마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이시아는 할머니가 그 괴물과 함께 있던 소녀들 중 한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자 로마 군인들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 후로 로마에 살면서 로마인과 결혼하여 이시아에게 매일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기심의 이시아는 직접 원고를 보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세자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시아에게 그 괴물은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는 전쟁으로부터 그것을 구하기 위해 왔지만 인간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10대 소녀들이 그를 구해 미군에 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은 그를 돕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거미의 힘이라는 힘을 얻어 그를 치료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야미나는 그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고 너무 화가 나서 이시아에게 소리치며 모두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칸타는 경고 신호인 뿔소리를 듣고 두 사람 모두를 조용히 시킵니다. 그들은 떠나야 합니다. 그들은 성 밖으로 뛰쳐나가 대령이 이끄는 왕국 군인들이 도착하는 것을 본다. 넬은 자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펠리시아는 야미나와 이시아에게 숨어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신과 칸타 그리고 쿠레아는 대령과 이야기하러 간다. 대령은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묻고 체제에서 로마 소녀가 목격되었다는 말을 한다. 그들은 그녀를 찾고 있으며 그들이 그녀를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펠리시아는 자신 있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령은 의심스러워 보이며 성 앞에 모든 군대를 배치하고 소녀가 거기에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을 수색할 허락을 요청한다. 펠리시아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미 이시아를 숨겨두었기에 수색을 허락한다. 한편 뇌레델은 공포에 떨고 있다. 이시아는 뇌레의 이름을 몰라 야민에게 뇌레 성명을 묻는다. 야미나가 알려주자 이시아는 놀라서 뇌를 스위스 마녀라고 부른다. 이 말을 들은 뇌는 도망치고 이시아는 그녀를 뒤쫓는다. 그때 대령이 그들을 보고 이시아를 향해 총을 쏜다. 칸타는 비상전화 벨이 울려 성 아래층에 있다. 칸타가 전화를 받자 로마군이 국경에 접근하여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알린다. 펠리시아는 대령이 이시아를 향해 총을 쏘는 것을 보고 대령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성 주변의 모든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그는 그녀의 요구에 따르고 그녀는 쿠레에게 대령을 묶어 창고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이시아를 확인하고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지만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부상을 치료하려고 노력한 후 창고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쿠레아는 대령을 묶습니다. 그는 이시아가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죽음이 로마에 대한 복수를 위한 전쟁을 시작하는 신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령은 악하고 전쟁과 파괴에 집착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창고에서 뇌레의 이름을 듣자 그는 그녀를 그들의 작은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러고는 수천 명의 로마인들을 죽인 생물학 무기를 발명한 사람이 뇌리였다고 밝힙니다. 그들은 그녀를 너무 두려워하여 스위스 마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뇌는 이 사실에 깊이 괴로워하는데 그녀가 그 무기들을 만들었을 때는 어린아이였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펠리시아는 넬이 대령의 말에 불편해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를 침묵시키고 위협하기 위해 공중으로 총을 쏩니다. 그들은 모두 다음에 무엇을 할지 논의하기 위해 창고를 나서지만 대령은 영악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 날카로운 도구를 숨겨두었고 그것을 사용해 밧줄을 잘라 탈출합니다. 그의 병사들은 성 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는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내려갔을 때 그는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가 펠리시아에게 대령이 탈출했다고 알립니다. 동시에 그들은 로마 군대가 내일 공격해와서 그들의 땅을 점령할 것이며 체사 국경에 도착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국경으로 가서 병사들에게 휴전 신호를 보내기로 합의합니다. 군인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싸우기를 거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그들은 뇌리 절망에서 벗어나도록 격려하고 이시아조차도 자신이 군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힘이 있으며 그녀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시아의 말에 감동받은 뇌는 팀에 합류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키에 탑승하여 작동시킵니다. 한편 대령은 나오미가 시민들을 모아 그를 떠나게 하면 다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득했기 때문에 성 주변에 갇힙니다. 그들 모두가 전쟁에 반대하기 때문에 대령이 도시를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팀은 성을 떠나 대령을 포위한 채 국경으로 향해 돌진합니다. 자신들의 군대와 로마 군대를 목격하자 그들은 중앙에 서서 콘텍의 뿔피리를 건넵니다. 그녀는 탱크에서 내려와 일리아의 노래를 휴전 선언으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 양쪽 군대 모두 멈춰서고 병사들 스스로도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휘관들은 적군과 조우할 때까지 계속 싸우도록 강요합니다. 병사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여 전진합니다. 그 순간 소녀들은 마지막 시도가 실패했기에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리오가 로마 왕자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입고 탱크 위에 나타납니다. 이랴가 해야 했던 것처럼 자신이 왕자와 결혼했고 평화조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합니다. 단 한 발의 총알이라도 발사하는 병사나 지휘관은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무모하게 행동하여 다시 전쟁을 시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모두가 기뻐하며 무기를 땅에 내던집니다. 팀은 리오를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고 리오 자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했기에 행복합니다.